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해서 다른 질병을 유발하거나 새로운 암을 만들어낸다. 항암제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소장의 미세 육모를 파괴해서 전신 면역의 70%를 담당하는 소장 면역까지 파괴한다.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은 이처럼 위험성이 큰데다 몸에 생긴 암세포의 반도 못 죽일 정도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 게다가 항암제의 공격을 견디고 살아남은 암세포는 전보다 훨씬 강력해져서 크게 번식한다. 결국 항암제 때문에 병이 더 늘어난다. 내가 생각하는 질병의 근원은 오염된 장이다. 장의 오염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장 면역력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 이번 영상에서는 효소 식생활로 장이 살아난다, 면역력이 높아진다라는 책을 소개한다. 저자 츠루미 다카오미는 의학 박사이자 효소영양학의 1인자로 현재 츠루미 클리닉의 원장으로서 일반 환자부터 난치병 환자까지 치료하고 있다. 그의 치료법은 한마디로 병의 원인과 근본을 따져 치료하는 통합적 자연요법적 치료다.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서양의학에서만 찾지 않고 동양의학, 침구법, 근진단법, 식양법의 효소영양학까지 통합해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찾아 적용하고 있다. 그는 병의 가장 큰 원인은 체내 효소의 낭비와 효소가 결핍된 식생활이다라는 확신 아래 효소영양학의 바탕을 둔 치료법을 연구 및 실천하고 있다. 이 책은 질병 외국으로 변해가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자세히 밝히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소하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썼다. 몸의 이상이나 질병의 원인을 알고 대처하는 것만이 질병의 덫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며 장의 오염 상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치료율은 떨어진다. 장을 젊게 유지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효소가 풍부한 식생활이다라고 말한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장이 썩고 있다. 우리 몸도 약해지고 있다. 병원만 믿었다간 더 큰 병에 걸린다. 건강해지는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질병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은 크게 급성질환과 만성질환으로 나뉜다. 급성질환이란 문자 그대로 갑작스레 일어나는 질병을 의미하는데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나 폐렴, 열사병, 식중독에 의한 장염 등이 그 예다. 돌연 혈관이 막혀버리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도 어떤 의미에서는 급성질환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만성질환이다. 만성질환은 생활습관으로 생긴 질병이나 노화 현상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한다. 현재 일본인을 괴롭히는 암, 당뇨병, 고혈압, 알츠하이머병 등이 이에 속한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병이 나은 걸까? 급성 질환과 만성 질환은 원인이나 병으로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이 많이 다르다. 그러므로 치료법이나 치료 방침 역시 달라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이 원칙과는 동떨어져 있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의 주류는 서양의학이다. 서양의학은 급성 질환에는 위력을 발휘한다. 수정체가 혼탁해진 백내장이라면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협심증이라면 좁아진 관상동맥을 확장시킨다. 장이 막히는 장폐색이라면 개복수술 등으로 막힌 곳을 뚫어줌으로써 우리 몸에 편안함을 제공한다. 나는 서양의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하고 싶은 문제점이 있는데 서양의학은 어디까지나 대증요법이라는 사실이다.
대증요법은 문제가 생긴 부위를 회복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의료법으로 구급이나 급성 질환에는 위력을 발휘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폐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눈앞의 증상만 보고 치료할 뿐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잡지 않기 때문이다. 왜 수정체가 혼탁해졌는지, 왜 관상동맥이 좁아지고 장이 막혔는지 의심하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현상의 원인을 바로잡지 않으니 같거나 유사한 질병이 반복해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진단 후 즉시 투약이 정답은 아니다. 서양의학의 대증요법을 비판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근본 원인은 방치한 채 약을 써서 증상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진단 후 즉시 투약이라는 관행으로 환자를 약으로 절여버린다. 진단 후 즉시 투약의 관행은 현재의 진료에서는 거의 상식화됐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고혈압이네요. 강압제로 조절합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군요. 환자 마음대로 약을 끊거나 걸러 먹으면 위험하니까 매일 빼먹지 말고 계속 복용하세요. 당뇨병이 악화되었습니다. 일단 약을 먹으면서 상태를 봅시다. 위궤양입니다. 항궤양제를 처방해드리죠. 감기군요. 항생제를 드세요.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다면 이 방법도 나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기는데 그 경우 원래 병보다 더 무섭고 나쁜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흰개미 때문에 벽이 무너졌다면 흰개미의 습성을 고려해 무너진 벽을 수복해야 한다. 흰개미라는 놈들은 집의 기초부터 좀먹기 때문에 근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그 집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 그런데 서양의학은 약과 수술로 무너진 벽만 수복하고는 다 됐다고 호언장담한다. 그래서는 근본적인 개선에 이르지 못한다. 항암제 때문에 병이 더 늘어난다. 암은 현대인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난치병이다. 서양의학에서는 수술요법, 방사선요법, 그리고 화학요법으로 암을 치료한다. 화학요법은 주로 항암제 치료를 뜻한다. 일본은 암 치료에 항암제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다. 일설에는 세계에서 쓰이는 항암제의 절반 가까이를 일본에서 쓴다고 한다. 효능부터 살펴보면 항암제에는 암세포의 DNA를 끊어내는 힘이 있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 독성이 강한 활성산소, 프리라디칼을 발생시켜서 암세포의 증식 시스템을 파괴한다. 항암제는 원래 제1차 세계대전에서 화학무기로 쓰인 독가스 나이트로젠 머스터드에서 힌트를 얻어 만들어졌다. 진짜 독에서 시작된 셈이다. 어쨌거나 독을 쓰다 보니 당연히 큰 대가가 따른다.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까지 공격해서 다른 질병을 유발하거나 새로운 암을 만들어낸다. 항암제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소장의 미세 육모를 파괴해서 전신 면역의 70%를 담당하는 소장 면역까지 파괴한다.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은 이처럼 위험성이 큰데다 몸에 생긴 암세포의 반도 못 죽일 정도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 게다가 항암제의 공격을 견디고 살아남은 암세포는 전보다 훨씬 강력해져서 크게 번식한다. 항암제가 얼마나 무서운 물질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다. 1988년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암의 병인학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실이 실려 있다.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는 15만 명의 암 환자를 조사한 결과 폐암과 유방암, 난소암 환자한테서 방광암이 증가했다. 백혈병 환자에게
항암제 치료를 하면 새로운 폐암이 증가했다. 난소암을 치료하면 대장암이 증가했다. 이처럼 항암제는 이름과 달리 암을 몇 배로 늘리는 증암제다. 미국 국립암센터의 데비타 소장은 의사, 학자들과 가진 강연회에서 그 이유를 항암제에 대한 내성인자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암세포가 강력해져서 크게 번식하는 상황인 것이다. 항암제에 대한 무서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다. 1984년부터 1985년까지 2년에 걸쳐 뉴욕대학교와 시카고대학교 등 미국 동부에 위치한 20개 대학교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항암제의 효능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놀랍다. 조사는 폐암 사기 환자 743명에게 항암제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말기 폐암 환자를 4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은 3종의 항암제를 동시에 투여했고 B그룹은 2종의 항암제를 동시에 투여했으며 C그룹은 1종의 항암제 F를, D그룹은 1종의 항암제 G를 투여했다. 4그룹 중에서 암이 가장 많이 축소된 그룹은 몇 번이었을까? 예상대로 3종의 항암제를 투여한 A그룹이었다. 1종의 항암제를 투여한 C그룹과 D그룹은 암의 크기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실험 후 환자가 가장 먼저 사망한 그룹을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3종의 항암제를 투여해서 가장 많이 암이 작아진 A그룹이었다. 암의 크기에 큰 변화가 없었던 C그룹과 D그룹은 A그룹과 비교해서 7에서 10배나 더 오래 살았다. 항암제를 많이 투여할수록 암은 작아지지만 죽음 또한 빨리 찾아온다는 경악스러운 보고였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로 다음에 2가지를 들 수 있다. 항암제의 강한 부작용을 육체가 견디지 못했다. 폐암이 축소된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도망쳐서 살아남은 암이 오히려 강해졌고 후에 급속도로 번식했다. 실제로 A부터 D그룹 환자들이 주로 겪은 부작용과 합병증은 심부전, 폐렴, 다발성 장기부전, 새로운 암, 재생불량성 빈혈 등이었다. 내 병원에도 암 환자가 많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항암제를 쓰지 않는다. 또 항암제는 장의 기능을 파괴하는데 병은 장에서부터 다스린다는 내 치료 사상과도 맞지 않는다. 나는 몸의 면역력을 높임으로써 암을 치료한다. 식생활을 개선하고 장관의 면역을 활성화하고 라이프 스타일과 의식을 개선하고 세포의 항산화력을 강화함으로써 암을 이기도록 한다. 약을 계속 쓰면 면역력의 기반이 무너진다. 한마디로 약범벅의 치료는 무서운 짓이다. 인간이 본래 지닌 스스로 낫고자 하는 자연치유력이나 면역력을 빼앗아버리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약 자체에 있다. 서양의학의 약은 주로 화학물질로 만들어진다. 우리 몸에 자연스레 흡수되는 미네랄, 피토케미컬 등의 천연물질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생명력이 없는 무기적 물질일 뿐이다. 그래서 인체에 들어오면 이물이 되어 생체 항상성을 크게 손상시킨다. 이물이란 원래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이다. 동물과 식물과 광물은 삼위일체로 동물은 식물을 먹고 식물은 광물을 먹기에 관계가 성립된다. 동물이 식물을 건너뛰고 바로 광물을 먹을 수 없는 노릇이다. 화학약제는 거의 광물에 가깝다. 식물을 건너뛰고 광물을 먹으니 문제가 생긴다. 항생제 역시 우리 몸에는 이물이다. 항생제를 투여하면 장내 세균 중 유익균을 사멸시키기 때문에 장,
내부는 부패균 천지가 된다. 장이 부패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온갖 질병에 걸린다. 부신 피지로르몬제는 계속 복용하면 감염증에 취약해지든가 백내장이 생기든가 골다공증에 걸리든가 하다가 돌연사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이처럼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지금 안고 있는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쉽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과거에도 약 때문에 전신 신경장애와 실명을 유발하는 스문병, 팔다리가 짧거나 없는 기형아를 출산한 탈리도마이드 사건, 다운 증후군, 알츠하이머병 같은 사고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 내년 사망 원인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사고 중에서도 약에 의한 부작용이 가장 많다는 점도 놀랍다. 항암제도 사인과 관련해 많은 문제를 품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약은 이렇게나 무섭다. 장오염을 치료해야 수명과 건강이 보장된다. 질병은 미네랄, 비타민 같은 특정 영양소나 섬유소가 부족해서 혹은 자연 방어균의 세균총 등 몸의 정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방어물질이 부족해서 발생한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유해균이 대장에 침입해서 번식한다. 그 과정에서 생겨난 독은 혈액을 오염시켜 우리 몸의 모든 조직, 샘, 기관을 서서히 좀먹어 파괴한다. 장 오염을 치료해서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건강법을 주장하는 버나드 젠스니학 박사는 레인 박사가 발견한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레인 박사의 발견은 장이 체내의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기능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장이 기능 부전에 빠지면 다른 기관에도 전염된다. 장에서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두 명의 선각자는 모두 장의 부패가 질병의 출발점이라고 결론 내렸다. 내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어렸을 때 나는 소아천식을 앓았었다. 괴로워하는 나를 위해 할머니는 매일 식사 때마다 채 썬 양배추를 잔뜩 내놓으셨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천식에는 양배추가 좋다라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소스를 쳐서 먹는 양배추의 맛에 푹 빠져서 나는 아침, 저녁으로 엄청난 양의 양배추를 먹었다. 그랬더니 천식이 거짓말처럼 싹 나았다. 모두 양배추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천식이 재발했다. 그 시절에 나는 마가린을 바른 토스트나 인스턴트 라면,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을 주로 먹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먹어도 발작이 일어났다. 이처럼 나는 천식은 식생활이 나쁠 때 발병한다. 식사를 개선하면 천식은 낫는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배웠다. 소년 시절의 이 경험이 지금도 내 의료의 커다란 버팀목이 되고 있다. 장은 다른 신체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장이 독소에 오염되면 온몸의 기능도 서서히 파괴된다. 항암제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소장의 미세 육모를 파괴해서 전신 면역의 70%를 담당하는 소장 면역까지 파괴한다.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은 이처럼 위험성이 큰데다 몸에 생긴 암세포의 반도 못 죽일 정도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 게다가 항암제의 공격을 견디고 살아남은 암세포는 전보다 훨씬 강력해져서 크게 번식한다. 결국 항암제 때문에 병이 더 늘어난다. 내가 생각하는 질병의 근원은 오염된 장이다. 장의 오염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장 면역력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 이번 영상에서는 효소 식생활로 장이 살아난다.
면역력이 높아진다라는 책을 소개한다. 저자 츠루미 다카우미는 의학 박사이자 초소영양학의 1인자로 현재 츠루미 클리닉의 원장으로서 일반 환자부터 난치병 환자까지 치료하고 있다. 그의 치료법은 한마디로 병의 원인과 근본을 따져 치료하는 통합적 자연요법적 치료다. 병의 원인과 치료법을 서양의학에서만 찾지 않고 동양의학, 침구법, 근진단법, 식양법의 효소영양학까지 통합해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찾아 적용하고 있다. 그는 병의 가장 큰 원인은 체내 효소의 낭비와 효소가 결핍된 식생활이다라는 확신 아래 효소영양학의 바탕을 둔 치료법을 연구 및 실천하고 있다. 이 책은 질병의국으로 변해가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자세히 밝히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소하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썼다. 몸의 이상이나 질병의 원인을 알고 대처하는 것만이 질병의 덫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며 장의 오염 상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치료율은 떨어진다. 장을 젊게 유지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효소가 풍부한 식생활이다라고 말한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 장이 썩고 있다. 우리 몸도 약해지고 있다. 병원만 믿었다간 더 큰 병에 걸린다. 건강해지는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질병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은 크게 급성질환과 만성질환으로 나뉜다. 급성질환이란 문자 그대로 갑작스레 일어나는 질병을 의미하는데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나 폐렴, 열사병, 식중독에 의한 장염 등이 그 예다. 돌연 혈관이 막혀버리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도 어떤 의미에서는 급성질환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만성질환이다. 만성질환은 생활습관으로 생긴 질병이나 노화 현상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한다. 현재 일본인을 괴롭히는 암, 당뇨병, 고혈압, 알츠하이머병 등이 이에 속한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병이 나은 걸까? 급성 질환과 만성 질환은 원인이나 병으로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이 많이 다르다. 그러므로 치료법이나 치료 방침 역시 달라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이 원칙과는 동떨어져 있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의 주류는 서양의학이다. 서양의학은 급성 질환에는 위력을 발휘한다. 수정체가 혼탁해진 백내장이라면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협심증이라면 좁아진 관상동맥을 확장시킨다. 장이 막히는 장폐색이라면 개복수술 등으로 막힌 곳을 뚫어줌으로써 우리 몸에 편안함을 제공한다. 나는 서양의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하고 싶은 문제점이 있는데 서양의학은 어디까지나 대증요법이라는 사실이다. 대증요법은 문제가 생긴 부위를 회복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의료법으로 구급이나 급성질환에는 위력을 발휘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폐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눈앞의 증상만 보고 치료할 뿐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잡지 않기 때문이다. 왜 수정체가 혼탁해졌는지, 왜 관상동맥이 좁아지고 장이 막혔는지 의심하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현상의 원인을 바로잡지 않으니 같거나 유사한 질병이 반복해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진단 후 즉시 투약이 정답은 아니다. 서양의학의 대증요법을 비판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근본 원인은 방치한 채 약을 써서 증상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진단 후 즉시 투약이라는 관행으로 환자를 약으로 절여버린다.
진단 후 즉시 투약의 관행은 현재의 진료에서는 거의 상식화됐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고혈압이네요. 강압제로 조절합시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군요. 환자 마음대로 약을 끊거나 걸러 먹으면 위험하니까 매일 빼먹지 말고 계속 복용하세요. 당뇨병이 악화되었습니다. 일단 약을 먹으면서 상태를 봅시다. 위궤양입니다. 항궤양제를 처방해드리죠. 감기군요. 항생제를 드세요.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다면 이 방법도 나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기는데 그 경우 원래 병보다 더 무섭고 나쁜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흰개미 때문에 벽이 무너졌다면 흰개미의 습성을 고려해 무너진 벽을 수복해야 한다. 흰개미라는 놈들은 집의 기초부터 좀먹기 때문에 근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그 집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 그런데 서양의학은 약과 수술로 무너진 벽만 수복하고는 다 됐다고 호언장담한다. 그래서는 근본적인 개선에 이르지 못한다. 항암제 때문에 병이 더 늘어난다. 암은 현대인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난치병이다. 서양의학에서는 수술요법, 방사선요법, 그리고 화학요법으로 암을 치료한다. 화학요법은 주로 항암제 치료를 뜻한다. 일본은 암 치료에 항암제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다. 일설에는 세계에서 쓰이는 항암제의 절반 가까이를 일본에서 쓴다고 한다. 효능부터 살펴보면 항암제에는 암세포의 DNA를 끊어내는 힘이 있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 독성이 강한 활성산소, 프리라디칼을 발생시켜서 암세포의 증식 시스템을 파괴한다. 항암제는 원래 제1차 세계대전에서 화학무기로 쓰인 독가스 나이트로젠 머스터드에서 힌트를 얻어 만들어졌다. 진짜 독에서 시작된 셈이다. 어쨌거나 독을 쓰다 보니 당연히 큰 대가가 따른다.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해서 다른 질병을 유발하거나 새로운 암을 만들어낸다. 항암제는 영양분을 흡수하는 소장의 미세 육모를 파괴해서 전신 면역의 70%를 담당하는 소장 면역까지 파괴한다.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은 이처럼 위험성이 큰데다 몸에 생긴 암세포의 반도 못 죽일 정도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 게다가 항암제의 공격을 견디고 살아남은 암세포는 전보다 훨씬 강력해져서 크게 번식한다. 항암제가 얼마나 무서운 물질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다. 1988년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암의 병인학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실이 실려 있다.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는 15만 명의 암 환자를 조사한 결과 폐암과 유방암, 난소암 환자한테서 방광암이 증가했다. 백혈병 환자에게 항암제 치료를 하면 새로운 폐암이 증가했다. 난소암을 치료하면 대장암이 증가했다. 이처럼 항암제는 이름과 달리 암을 몇 배로 늘리는 증암제다. 미국 국립암센터의 데비타 소장은 의사, 학자들과 가진 강연회에서 그 이유를 항암제에 대한 내성인자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암세포가 강력해져서 크게 번식하는 상황인 것이다. 항암제에 대한 무서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다. 1984년부터 1985년까지 2년에 걸쳐 뉴욕대학교와 시카고대학교 등 미국 동부에 위치한 20개 대학교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항암제의 효능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놀랍다. 조사는 폐암 사기 환자 743명에게 항암제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달 말기 폐암 환자를 4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은 3종의 항암제를 동시에 투여했고 B그룹은 2종의 항암제를 동시에 투여했으며 C그룹은 1종의 항암제 F를, D그룹은 1종의 항암제 G를 투여했다. 4그룹 중에서 암이 가장 많이 축소된 그룹은 몇 번이었을까? 예상대로 3종의 항암제를 투여한 A그룹이었다. 1종의 항암제를 투여한 C그룹과 D그룹은 암의 크기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실험 후 환자가 가장 먼저 사망한 그룹을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3종의 항암제를 투여해서 가장 많이 암이 작아진 A그룹이었다. 암의 크기에 큰 변화가 없었던 C그룹과 D그룹은 A그룹과 비교해서 7에서 10배나 더 오래 살았다. 항암제를 많이 투여할수록 암은 작아지지만 죽음 또한 빨리 찾아온다는 경악스러운 보고였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로 다음에 2가지를 들 수 있다. 항암제의 강한 부작용을 육체가 견디지 못했다. 폐암이 축소된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도망쳐서 살아남은 암이 오히려 강해졌고 후에 급속도로 번식했다. 실제로 A부터 D그룹 환자들이 주로 겪은 부작용과 합병증은 심부전, 폐렴, 다발성 장기부전, 새로운 암, 재생불량성 빈혈 등이었다. 내 병원에도 암 환자가 많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항암제를 쓰지 않는다. 또 항암제는 장의 기능을 파괴하는데 병은 장에서부터 다스린다는 내 치료 사상과도 맞지 않는다. 나는 몸의 면역력을 높임으로써 암을 치료한다. 식생활을 개선하고 장관의 면역을 활성화하고 라이프 스타일과 의식을 개선하고 세포의 항산화력을 강화함으로써 암을 이기도록 한다. 약을 계속 쓰면 면역력의 기반이 무너진다. 한마디로 약범벅의 치료는 무서운 짓이다. 인간이 본래 지닌 스스로 낫고자 하는 자연치유력이나 면역력을 빼앗아버리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약 자체에 있다. 서양의학의 약은 주로 화학물질로 만들어진다. 우리 몸에 자연스레 흡수되는 미네랄, 피토케미컬 등의 천연물질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생명력이 없는 무기적 물질일 뿐이다. 그래서 인체에 들어오면 이물이 되어 생체 항상성을 크게 손상시킨다. 이물이란 원래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이다. 동물과 식물과 광물은 삼위일체로 동물은 식물을 먹고 식물은 광물을 먹기에 관계가 성립된다. 동물이 식물을 건너뛰고 바로 광물을 먹을 수 없는 노릇이다. 화학약제는 거의 광물에 가깝다. 식물을 건너뛰고 광물을 먹으니 문제가 생긴다. 항생제 역시 우리 몸에는 이물이다. 항생제를 투여하면 장내 세균 중 유익균을 사멸시키기 때문에 장 내부는 부패균 천지가 된다. 장이 부패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온갖 질병에 걸린다. 부신피지로르몬제는 계속 복용하면 감염증에 취약해지든가 백내장이 생기든가 골다공증에 걸리든가 하다가 돌연사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이처럼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지금 안고 있는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쉽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과거에도 약 때문에 전신 신경장애와 실명을 유발하는 스몬병, 팔다리가 짧거나 없는 기형아를 출산한 탈리도마이드 사건, 다운 증후군, 알츠하이머병 같은 사고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 매년 사망 원인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사고 중에서도 약에 의한 부작용이 가장 많다는 점도
놀랍다. 항암제도 사인과 관련해 많은 문제를 품고 있다. 거듭말하지만 약은 이렇게나 무섭다. 장오염을 치료해야 수명과 건강이 보장된다. 질병은 미네랄, 비타민 같은 특정 영양소나 섬유소가 부족해서 혹은 자연 방어균의 세균총 등 몸의 정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방어물질이 부족해서 발생한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유해균이 대장에 침입해서 번식한다. 그 과정에서 생겨난 독은 혈액을 오염시켜 우리 몸의 모든 조직, 셈, 기관을 서서히 좀먹어 파괴한다. 장 오염을 치료해서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건강법을 주장하는 버나드 젠스니악 박사는 레인 박사가 발견한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레인 박사의 발견은 장이 체내의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기능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장이 기능 부전에 빠지면 다른 기관에도 전염된다. 장에서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두 명의 선각자는 모두 장의 부패가 질병의 출발점이라고 결론 내렸다. 내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어렸을 때 나는 소아천식을 앓았었다. 괴로워하는 나를 위해 할머니는 매일 식사 때마다 채 썬 양배추를 잔뜩 내놓으셨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천식에는 양배추가 좋다라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소스를 쳐서 먹는 양배추의 맛에 푹 빠져서 나는 아침, 저녁으로 엄청난 양의 양배추를 먹었다. 그랬더니 천식이 거짓말처럼 싹 나았다. 모두 양배추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천식이 재발했다. 그 시절에 나는 마가린을 바른 토스트나 인스턴트 라면, 초콜릿 같은 단 음식을 주로 먹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먹어도 발작이 일어났다. 이처럼 나는 천식은 식생활이 나쁠 때 발병한다. 식사를 개선하면 천식은 낫는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배웠다. 소년 시절의 이 경험이 지금도 내 의료의 커다란 버팀목이 되고 있다. 장은 다른 신체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장이 독소에 오염되면 온몸의 기능도 서서히 파괴된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